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 지구온난화 시대 끝나고 이제는 열대화 시대. 국제기구의 이런 경고들처럼 세계 곳곳이 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처럼 숨막히는 날씨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만큼 여름 지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결국 지명됐습니다. 야당은 방송장악 시즌2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다뤄질 쟁점들 모아봤습니다. 금요일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는데 현 정부 들어서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드디어 명락회동이 이루어졌죠. 단합의 계기가 될지도 주목해볼 포인트입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룰 내용들이고요.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7월 28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여당은 야권에 편향된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즌2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서 어제 북한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 대표와는 따로 만나지 않아 군사공조에 선 긋는 중국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 낮 기온이 37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중부고속도로 호법 분기점 부근에서 차량 10여 대가 연쇄 추돌을 했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친 가운데 금요일 퇴근 시간 일대 교통은 마비됐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롯데백화점과 지하 롯데월드 이용객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대출 평균 금리가 2달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쯤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11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고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 규모가 꽤 큰데요. 인명피해도 발생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 1명이 숨지고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모두 15명입니다. 3명이 크게 다쳤고 1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긴급 환자 후송을 위해서 소방 헬기와 닥터 헬기까지 동원이 됐는데요. 사고가 난 곳은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차량 11대가 연쇄 추돌한 건데요. 사고 여파로 한때 남이분기점 방향 4개 차선이 모두 통제되면서 금요일 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저녁 8시쯤 현장 수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호법분기점 인근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정체가 어느 정도는 해소된 상황입니다. 관련해 YTN에도 잇따라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우그러진 차량의 모습이나 도로 위로 차량 파편이 흩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3.5톤 화물차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에 있는 매장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시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YTN에도 제보 영상이 쇄도했습니다. 당시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백화점 건물 외벽에 시뻘건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8시쯤이고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 의류 매장입니다. YTN 시청자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제보 영상을 보면 시민들이 다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롯데백화점과 지하 롯데월드를 찾았는데요. 불이 나자 소방추산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8살 남자 어린이가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매장 진열장 안에 있던 간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가 끝나자 밤낮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강릉 기온이 37도를 넘었는데요. 29년 만에 7월 최고 기온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의 도심은 온통 열기로 가득합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에 바람마저 뜨겁게 느껴집니다. 양산을 써도 음료수를 마셔도 불볕더위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밤에도 진짜 자다가 깰 정도로 엄청 덥고요. 낮에도 더워서 엄청나게 힘들어요. 덥기는 해수욕장도 마찬가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백사장은 맨발로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달궈졌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더위를 식힙니다. 너무 덥고 모래사장을 걸으면 발이 너무 뜨거운데 그나마 물에 들어가니까 시원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7.3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되도록 외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결국 지명했습니다. 내정설이 나온 지 2달 만인데 이동관 지명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변경 혐의로 기소돼 면직 처분을 받은 지 2달 만입니다. 기자 출신인 이동관 지명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지명자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소임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참석한 이 지명자는 가짜뉴스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존재라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신뢰받는 공영방송과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 유통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지명자는 한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난 5월 말부터 사실상 낙점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데다 각종 현안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지명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는 아들 학폭 논란 등 제기된 의혹에는 말을 아끼면서 비판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방송장악 시즌2가 우려된다면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사실이 공개된 직후 진행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의 소감 발표에서 아들 학폭 논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비판에 귀 기울이겠다는 짧은 언급으로 대신했습니다.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또 비판에 겸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선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이미 밝혔던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곧바로 날을 세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녀 학폭 논란 등을 거듭 부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사찰을 주도한 인물을 앉혀 방송장악 시즌2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해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방송 장악 기도와 언론 탄압 시도를 분쇄할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며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동관 지명자를 엄호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하면 된다며 야권의 의혹 제기는 지레 짐작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이 지명자는 야권에 편향된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방송 장악 전문가는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닌가요? 방송의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지명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음 달 중엔 청문회가 열린다는 얘기인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신형 무인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했는데요. 열병식 내내 러시아, 중국 대표단과 함께하는 모습을 노출하며 북중러 밀착 구도를 부각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신호로 시작된 열병식. 최고사령관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신형 무인기 샛별 4형과 샛별 9형입니다. 미국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와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유사한 형상으로 이름도 일부러 맞춘 것으로 관측됩니다. 열병식 시작 전엔 평양 일대를 시위 비행하며 그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열병식 대열에선 지난 3월 개발 사실이 처음 확인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과 함께 현존하는 ICBM 가운데 가장 큰 화성 17형과 고체 연료 기반 화성 18형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한 무기 체계의 능력을 강조하거나 북한의 타격 역량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리고 60년 동안 계속 미국을 향해서 투쟁을 해왔고 거기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연설엔 나서진 않았지만 강순남 국방상을 앞세워 핵전쟁을 언급하는 등 한미에 대한 적개심은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또 열병식 내내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열병식 중간엔 감격에 찬 듯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 중국 러시아와 연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0주년 행사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극진히 대접한 반면 중국 대표와는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북중러 반미연대를 과시했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균열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는 전승절 70주년 기념대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온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나란히 입장합니다. 중국 대표인 리홍중은 장관보다 격이 높은 부주석급인데도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옵니다. 쇼이구 장관에게 무기 전시장을 직접 안내한 김정은 1대1 대면에 이어 환영 오찬까지 각별히 대접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그러나 리홍준과는 별다른 공식 접견이 없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친서 역시 아무런 의전 없이 복도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눌 때 전달받았습니다. 리홍준他和金正恩见面吗？我们会及时的发布消息，请你保持关注。 러시아는 전승절이란 행사 성격에 맞게 국방장관을 필두로 군사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북한과 무기 거래설 등에 대해서도 전혀 거리낌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당정 대표단이란 이름의 사절단을 보내 북한과 군사 공조에 선을 그었습니다. 2018년 구구절 열병식 때 권력 서열 3위 리잔수를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급도 낮아졌습니다. 북한의 절실한 석탄이나 석유 반입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가 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반도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결코 잘감하지 않아. 차별적 의전을 통해 불만을 표시한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반미연대를 과시하면서도 미묘한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일 비전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며 원칙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의 핵심 과제로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포기 유도,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문제 개선, 확고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통일 준비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제거한 건 더불어민주당이 무작정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한 통일 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됐다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제거한 것은 국민 여론과 야당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는 적대적 등을 주장하며 반헌법적 가치관을 지닌 자에게 통일부 수장을 맡기다니 정녕 한반도 평화포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기 전 숱한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행정기관의 그 누구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찰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단 한 곳이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 청주 미호천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청북도엔 최고 대응 단계인 비상 3단계가 내려져 있었고 관련 기관들은 24시간 비상대기 상태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4시 10분 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미호강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고 2시간 전인 아침 6시 40분 강물은 홍수위인 29.02m에 도달했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처 없이 그렇게 20분이 흘렀습니다. 아침 7시 4분 112에 첫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호천교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니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7시 50분 물살이 거세지면서 임시 제방을 타고 넘기 시작했습니다. 119에도 범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어 112에 궁평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지만 현장 출동은 없었습니다. 아침 8시 9분 임시 제방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고 18분 뒤 550m 떨어진 궁평 2 지하차도에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6만 톤의 물이 순식간에 밀려들면서 지하차도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 2 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치단체라고 나을 건 없었습니다. 행복청엔 전화와 모바일 메신저로 모두 7번 범람 위험이 접수됐고 충청북도 3번, 그리고 청주시는 10번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고 그 결과로 14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공무원 등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최고위급 책임자 전원에 대한 경질 등 강력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각 기관에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비롯됐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중인 시공사와 감리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탓에 속절없이 붕괴한 겁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방이 무너진 걸 알고도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미호강이 범람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이 있는 충청북도는 미호천교 수위 감시에 소홀했고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112 신고를 2번이나 받고도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전산 조작만 한 뒤 종결 처리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범람 현장에 유일하게 출동한 기관이지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참사 전날엔 임시제방 신고를 받았지만 관련 기관의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감찰 조사를 토대로 5개 기관 공직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최고위급 책임자 전원의 경질이나 직위 해제를 5기관 인사권자에게 각각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 TF에서 지하차도 통제 기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 입찰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도정 책임자였던 최문순 전 지사를 소환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그러나 정해진 법 절차를 준수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만 3선을 지낸 최문순 전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풀려나왔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2020년부터 공개 매각을 추진해 4차례 유찰된 알펜시아 리조트는 재작년 6월 KH그룹 계열사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종 입찰사 2곳이 모두 KH 계열사로 드러나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알펜시아를 사들인 KH그룹에 최 전 지사가 특혜를 줬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최 전 지사가 KH에 친전을 보내 비공개 입찰가를 미리 흘려주거나 공식 낙찰 전 배상윤 KH 회장을 만난 정황도 포착해 최 전 지사를 압박했습니다. 감정가 1조 원짜리 리조트를 7천억 원에 처분해 강원도 재정에 손해를 입혔는지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정해진 법 절차를 따랐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KH에 미리 정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매각 대금도 당시 시장 평가 가치보다 1,000억 원 이상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120개 기업 정도로 저희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온비드라는 시스템에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최 전 지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입찰 방해 공범으로 입건된 KH 배상윤 회장은
여전히 동남아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부와 태안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태안군 사업의 허가를 맡았던 재생에너지정책부서의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태안군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급 직원이 태안군에 유리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평균 금리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 이 가계의 빚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준금리가 반년 가까이 연 3.5%로 묶여있지만 대출금리는 2달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연 5.17%로 직전달보다 0.05%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채 발행량을 늘리면서 금리가 올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운데서도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고정형 금리의 상승폭이 변동형보다 컸습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보증대출 금리는 정부의 정책금융 서비스 효과와 은행 간 금리 경쟁 영향으로 직전달보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등으로 일반 신용대출이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기업대출과 달리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 전환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은 수신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예적금을 끌어당기기 위해 예금 금리도 직전달보다 끌어올린 겁니다. 저축성 수신 평균은 연 3.69%로 지난 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예상보다는 금리가 더 오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금리 수준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모두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더 오르면서 예대 금리 차는 5월보다 0.08%포인트 축소된 1.48%로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틀 연속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이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39% 오른 913.7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오름세로 돌아선 뒤 상승폭을 키우며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요동쳤던 2차 전지주도 급락 이후 3거래일째인 오늘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도 개인과 외국인 매수가 2차 전지 종목에 몰리면서 어제보다 0.17% 오른 2608.32로 장을 끝냈습니다.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가 폭락 전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보를 포착하고 주가 폭락 사태 발생 석 달 만에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다우데이터 등 8개 종목이 연속 하한가 사태에 들어가기 2거래일 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갖고 있던 주식 140만 주를 매도하면서 60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미공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줄곧 김 전 회장을 주가 폭락의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회장은 자신은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면서도 그룹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주식 매각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김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키움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회사 정보를 이용해 대주주와 임직원 모두 거래해선 안 된다며 김 전 회장이 이 부분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더견 대표 일당의 주가 조작 수법과 규모를 파헤치며 주가 상승 과정에서 이뤄진 위법 사항은 상당 부분 규명한 검찰. 이제 주가 폭락 원인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김 전 회장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폭락 당시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김 전 회장을 불러 혐의점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전 회장처럼 역시 폭락 전 주식을 대량 매각해 시세 차익을 거둔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주행 중에 동력 상실 현상이 나타났다는 YTN 보도 이후에 현대차 기아는 30분 정도 저속 주행이 가능해 안전한 곳에 대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기아 EV9 동력 상실 사례에서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V9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국도 위를 달리다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갑자기 중립 상태로 바뀌더니 차량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계기판 사진을 보면 배터리는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 주행 중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원인에 따라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정확한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33살 조선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신상이 공개된 뒤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조선은 계획 범행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일본이 자국의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백서를 공개하면서 이번에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서술했는데 최근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가게에서 올해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我が国周辺国の軍事動向など、我が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や、防衛省、自衛隊の取り組み、米国をはじめとする各国との協力などについてまとめております。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입장은 별반 바뀌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북방 영토와 함께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방공식별 구역을 설명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백서의 19년째 억지 주장에 우리 외교부는 일본 총괄공사를, 국방부는 일본 방위주재관을 각각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백서에서는 독도 인근 해역의 한국 해군 훈련, 초계기 갈등, 지소미아 종료 등을 놓고 한국 측을 비판했지만 올해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만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했습니다. 한국과 이제 보다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다. 특히 초계기 갈등 관련해서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핵 탑재 능력을 갖췄다며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고 위협적인 군사 활동을 이어가는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행보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한 거듭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언제든 갈등 국면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야당은 방송장악 시즌2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다뤄줄 쟁점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간의 과정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 이력은 사실은 딱 두 줄입니다. 하나는 동아일보 기자,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참모입니다. 학폭위조차 열지 않고 은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4년 후 2015년에야
서울시의회 조사특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과거의 언론 탄압 전력, 자녀 학폭 은폐 의혹, 농지법 위반까지 이동관 특보는 이미 국민검진 삼진 아웃입니다.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또 비판에 겸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안 하세요? 네. 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동관 특보가 결국 지명이 됐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5월 말부터 내정설이 있었는데 오늘 지명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 2달 사이에 이미 그 여론에서 이 이슈에 대한 설왕설래가 좀 있었고요. 특히 그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문제 관련해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달 사이 그런 논란을 거치면서 여론의 반응이 좀 무뎌지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임명을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점화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동관 그 후보자는 지금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 이 직전까지 맡았었고 인수위원회의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보면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거나 인수위원회 위원 같은 직책을 맡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면 뭐 인수위원회 위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 과연 적임인가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뭐 특보 이런 걸 거쳤는데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2017년 국정원 사찰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보면 그 내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임명을 강행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경력까지 안 가더라도 현재 지금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 직전까지 했던 점도 좀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은 소개하면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다양한 인간관계와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국정과제를 잘 수행할 적임자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네, 다양한 인간관계라는 부분이 저는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방송이라는 그 특성상 여러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아무튼 지금 5월부터 이미 그 하마평에 올랐고 오랫동안 그 풍선 띄우기라 그러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충 검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지금 이미 논란에 대해서는 박원석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대방송통신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이라는 결론이 이미 섰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방송통신 정책이 어떠할 것인가를 예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지금 한쪽에서는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공영방송 개혁의 적임자라고 또 이제 추앙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소위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나 또 어떤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의 3가지 쟁점에 대해서 후보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면은 제가 볼 때 어떤 논란이 있던 간에 상관없이 대통령은 임명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가 향후에 어떤 정책을 개진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정책을 개진해 나갈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될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동관 지명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을 강조하면서 이제 가짜뉴스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개진해 나갈 것인지 방통위의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방향이야 그 이동관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한 이후에 정식 임명이 돼서 정책을 펴야 그때 가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저 일성에서 시사하는 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가짜뉴스 대응이고 하나는 BBC, NHK와 같은 공영방송, 즉 공영방송 정상화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요. 그 현 정부 들어서 유독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의 목소리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짜 뉴스는 그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게 가짜 뉴스일 수는 없잖아요. 그야말로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그런 허위 조작 날조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또 여당에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면 그게 허위 날조 내지는 근거 없는 그런 뉴스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판적인 그리고 대통령 뭐 가족이라든지 그런데 비판적인 뉴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딱지를 많이 붙이는데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우려스럽고요. 하나는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만 과거 공영방송에 대해서 인사에도 개입하고 또 공영방송의 편성에도 개입하고 그게 이제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데 그런 전력에 비추어 봤을 때 이동관 후보자가 하겠다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혹시 지금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다시 한번 방송 장악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충분히 저는 갖게 한다고 봅니다. 예.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길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표명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에도 BBC, NH 같은 공영방송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공영방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가짜뉴스 대응을 얘기하고 BBC, NHK 같은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역설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해요. 그 부분은.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핫한 정부기관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혹시 미국이나 뭐 서구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찾아볼 생각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방송통신과 권력과 정치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나라가 있을까? 물론 미국에도 보면은 정부에 굉장히 동조하는 입장을 가진 방송이 있고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이 있어요. 가령 트럼프 시대에 CNN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그런데 폭스뉴스 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정부의 그런 그 지지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 기관이 그걸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이 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찌됐든 많은 언론인들이라든지 또는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KBS 이사가 바뀔 것이고 또 뭐 대표가 바뀔 것이고 뭐 YTN도 예외는 아니에요. 오르내립니다. 네. 또 뭐 MBC도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의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치색을 띄었다라는 입장을 갖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이런 입장을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 업보는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지난 정부 때도 있었어요. 사실 지난 정부 때는 또 지난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톤으로 뉴스를 하거나 방송을 하는 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 유통기업도 얘기하고 또 BBC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KBS, ETV는 없어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예단을 하는데 예. 앞으로 이제 그게 관전 포인트죠. 과연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러면서 중립적, 독립적이라야 되는데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마치 또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상당히 위축시키면서 뭐 그 옹호하는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그러한 방송이 정권의 권력 운용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방송계에 있는 관계자들도 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과연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특정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 정권하고 일정 정도 연결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편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과연 이게 이 정권만의 일인지 아니면 지난 정권의 일인지 이어지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지금 뭐 인수위의 위원은 네. 아니었지만 자문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를 싹 불식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멋진 방통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저는 한번 가져보기로 했어요. 네, 희망과 바람을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야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달려갔고요. 여당은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뻔합니다. 언론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언론들은 가차없이 내리치고 나의 정책과 나의 말에 대해서 잘 실어주는 언론들은 전용기도 태워주고 따로 대통령실로 부르고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이동간의 학폭 문제, 인사청탁 문제, 언론 사찰 문제 하나하나 다 파헤쳐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방송 장악의 천병이라고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적임자이기에 후보자로 지명됐고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할 적임자다. 자, 여당의 평가도 듣고 오셨고요. 자, 언론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야당의 평가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특히 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방송을 장악해서 총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시도다. 이런 얘기가 원내대표로부터도 나오고 대변인한테서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영방송인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MBC와 또 그 MBC의 그 말하자면 이제 지배구조인 방문진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뭐 그런 그 규정이나 그런 추정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이제 현 정부는 현재 언론 환경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미디어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매번 방송통신 정책이 정파적으로 춤을 추는 게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기구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핫한 나라가 없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고스란히 과거의 그 야당 시절에 본인들이 견제하고 비판했던 그런 행태를 답습하고 또 어제의 여당은 오늘의 야당이 돼서 예. 과거 자신들이 했던 행태를 이제는 현 여당을 향해서 비판하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내로남불이. 그런데다가 이동관 후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현재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바로잡을 적임자인지는 몰라도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적임자는 아니라는 게 이미 저분의 전력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고도 전 남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방통위를 비판하면서 특히 한상혁 예. 위원장 같은 경우에
결국엔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 하차를 하게 됐는데 네. 후투 역시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혐의 때문에 기소돼서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나 그 한상혁 위원장이 그 기소까지 오기에 정권 교체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방통위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압력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압력과 비판의 요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립성을 잃었다, 공정성을 잃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부터 이 그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미디어 환경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가져왔다. 네. 이런 이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한 끝에 네. 결국에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중도 하차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방송통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걱정했던 현 정부가 임명한 인물이 이동관 후보자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매 정권마다 똑같은 우려가 이제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똑같은 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업보는 지난 정권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면은 정권 바뀌면은 KBS 사장이 누가 될 것인가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주 우리는 그냥 관례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언론이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야당 의원은 야당 의원대로 무슨 뭐 언론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거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하지만 과연 야당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과거에 자기들이 여당 의원들이었을 때 자기 정권을 향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여당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이렇게 방송 장악의 천병이라 그러지만은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여당 안에서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 이전에 방송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민주주의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치열한 내부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서로 똑같이 그러잖아요. 과연 방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것에 지금 완전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사이클이 몇 번은 돌아가면서 결국은 자정작용을 거쳐서 방송이 중립화될 수 있을까라고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지금 뭐 향후에 한 10년, 20년까지는 이런 반복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요. 예. 자, 다음 달 중에는 아마 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쟁점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2011년에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이 있었죠. 자, 지금 재점화된 부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두 번째, MB 정부 때 방송 장악, 총지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인데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시기에 국가정보원의 언론사 내부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 이런 의혹도 관련해서 제기가 됐었는데 이동관 후보자는 그런 문건을 요청하거나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밝힌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10년에 이동관 지명자의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논란이 또 하나 불거졌는데 자,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돈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이 청탁을 한 당사자가 2달 뒤에 종교 행사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청와대 수석하고 유인천 당시 문체부 장관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모습이 또 나와서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청문회가 진행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그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전부 논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MB 정부 때 저 방송 장악을 총지휘했던 의혹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는 당시에 뭐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걸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구로 공영방송 인사에 대해서 내지는 문제 있는 패널들에 대해서 다 보고했던 그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저 수사가 중앙지검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동관 그 특보가 다른 이를테면 정부직에 이렇게 후보가 됐다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더라도 저 문제가 이렇게까지 민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직에 임명이 된다는 건 과거 저분을 둘러싼 논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적절하지 못해도 너무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게 가장 큰 결격 사유라고 보고요. 학폭 문제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제 이 학교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던 그게 이제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전 회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담임교사나 교장하고 통화는 할 수 있어도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게 외압이 아니고 뭐냐라고 지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오늘 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전학은 가긴 갈 텐데 성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학을 좀 미뤄달라. 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또 하나 확인이 됐어요. 때문에 당시에 어쨌든 이동관 특보가 본인의 지위를 활용해서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은폐하고 내지는 불이익을 좀 덜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논란에 비추어 봐서도 과연 이게 공직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겠나라는 점이 청문회에서 다시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부인의 청탁 의혹은 돈을 돌려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에 저런 내용이 신고가 되면 그 청탁을 했던 당사자는 일종의 이제 기피 인물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2달 뒤에 주최한 종교 행사에 당시에 뭐 유인촌 장관도 참석을 하고 국정기획 수석이었던 박지원 수석도 참석을 하고 그거 좀 다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신고한 건 맞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언론에서 제기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호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넘기 어려워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의 자질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난 정권 때 한상혁 위원장이 특정 종편의 재승인에 대해서 개입하고 관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엄중한 문제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과거의 홍보 수석 시절에 국정원을 활용하면서 편성권과 인사권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아마 투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것이 향후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이제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들 폭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 정부 때 정순신 경찰청장 후보였습니까?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후보였죠. 그랬는데 그때의 법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몰랐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 올라왔는데 나중에 학폭 사실을 알아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학폭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경우는 어쨌든 학폭이 있었던 것까지는 지금 다 인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회를 하고 그 친구하고도 잘 지낸다 해가지고 지금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2달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논란과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게 참 묘한 것이 아무리 엄중한 사안이라도 얘기가 반복되면은 무뎌지는 경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서로 민감하게 볼 것 같고요. 부인 인사청탁 관련해서는 돈을 도로 돌려줬다라는 것까지는 확인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 돈을 돌려줬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날 것인지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심도 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청문회에 임할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국민적 관심도 클 것 같고 특히 언론의 관심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청문회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고요. 자, 여야가 지금 각종 현안을 두고 건건이 이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자, 정기 여론조사인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보시면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5%,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진 29%입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29%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최저 수준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물론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결과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네. 여당 지지율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악재가 겹치면서. 네. 그러면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그런 반사이익이 야당 지지율로 나타났는데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의 하락은 좀 멈춰선 추세인데 야당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좀 특이한 상황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돈봉투 사건도 있었고 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는 지금 추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 안 바꿨다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그 리더십의 불안정으로 좀 투영돼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으로서는 참 고민스러운 대목일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사이의 지지율 흐름을 보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야당이 당연히 누려야 될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오히려 동반 하락하거나 여당보다 더 하락하는 상황은 총선을 이제 불과 한 7, 8개월 앞두고서 당연히 이제 지금 그 야당으로서는 수도권과 서울에 의석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수성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수성은 고사하고 야당이 오히려 패배할 그런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부가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앞으로도 휩싸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보신 정당 지지율 다시 한번 좀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자, 무당층이 31%라는 결과를 저 맨 오른쪽에 보면 회색으로 나타나 있죠. 거대 양당하고 거의 맞먹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민주당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제3당이 탄생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시점이 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치의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인데 그런 무당층이 굉장히 이렇게 그 강력한 결속을 할 만큼 뭉쳐 있느냐 그건 아니죠. 생각은 다 다른데 아무튼 여도 싫고 야도 싫다. 특히 야당이 사실은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도 있었지만 뭐 양평이라든지 또 후쿠시마라든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반사 이익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볼 텐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그 자리에 있는 한 이러한 성향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가지는 딜레마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는 단순한 ARS 조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물론 오차범위 내라고 하지만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야당 민주당이 얼마만큼 위기의식을 느낄까 아마 그 안에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경향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대로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30%도 안 되는 지금 지지율을 물론 이제 여론조사하고 추이만 보는 거이긴 하겠지만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야당이 상당히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느냐? 올라가기는 했는데 35% 언저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대통령 지지율 보여주시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이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 절대로
지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 이것은 대통령이 뭐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지지자들은 탄핵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도래된다면은 이것이 보수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재인 정권이 썩 잘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체상. 그렇기 때문에 이 35%는 과거에 어떤 보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훨씬 상수로 굳혀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35% 공고한 지지층이 있지만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라는 이제 지적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양당 모두 강성 지지층은 결집하는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지지 강도가 약하거나 혹은 중도 무당층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회의감이나 불신 이런 것들이 커져서 무당층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을 넘어서서 국정 운영의 일관성이나 안정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임기 중반쯤에 열리는 내년 총선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격의 그런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금 현재의 그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 선거다. 지금 의회가 거대 야당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제시할 것 같은데 지금 같아서는 그런 프레임이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국정 운영의 안정감, 일관성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얘기했던 뭐 자유, 공정 이런 가치와는 좀 상반된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지금 국정 운영 모습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실망하고 등 돌린 그런 그 중간층이나 또 특히 이제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불러오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정 운영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리스크는 리더십 리스크죠.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이게 불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게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뭐 쌍방울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조만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날아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없이 뭔가 이게 야당이 여당의 그리고 정부의 실정을 흡수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력을 보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생각합니다. 무당층 31%, 그렇다면 이제 양당의 등을 돌리고 있는 중도층, 젊은층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부터 양향자 의원 그리고 뭐 정의당 중심으로도 제3당 창당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자,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 어떻고 이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 이제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환경은 무르익은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이제 양당에 실망한 그런 실망층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양당 모두에 대해서 비판이 공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양당이 보이는 정치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대결 정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가능성을 정치가 좀 보여줬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여론조사 지표나 흐름이 이렇다 그래서 제3당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숙성됐거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또 보기는 또 어려워요. 이제 그럴 만한 그 가치, 비전, 뭐 인물로서의 대안, 그리고 이제 정당이라는 게 뭐 필요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 정당이 그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충분히 갖춰지지는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금태섭 양향자 의원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또 국민들이 그런 어떤 시도들을 보면서 뭔가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을 발견하고 거기에 지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성패가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문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제3당이 성공하려면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유력한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제3당들이 그러면 왜 성공을 못했을까? 결국에는 왜 양당으로 다시 흡수됐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양당을 넘어서는 이른바 이제 총선 앞두고서 공천 탈락자들이 만드는 그런 떴다방 같은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나 비전을 보여주는 이런 정당이 나타난다면 대선 주자나 지역 기반과는 관계없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성숙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과 조금 다른 제3지대 정당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두 차례 연기됐었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명락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비공개였고 양쪽에 한 분씩 이제 배석자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그 공보국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서면 브리핑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일단 뭐 환영하는 의미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꽃다발도 전달했다고 하고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화면이 아마 오늘 그 종로의 한 식당에서 만날 때 들어가기 전에 사진인 것 같고요. 자, 두 분이 뭐 덕담도 주고받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다. 이런 의견에는 이제 같이 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자,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어떤 걸 좀 짚으셨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표현은 굉장히 그 공자 말씀 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는 내가 대표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일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당신 가지고는 안 되라고 직설적으로 말은 안 하고 도덕성과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체제가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는 한 그 야당으로서의 반사 이익은 물 건너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30%도 아닌 물론 오차범위라고 하지만 29%, 20%대라는 것은 함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물론 또 수도권에서 어떤지 젊은 층에서 어떤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자기 기득권을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면 특히 이제 그 당 권력이 그렇다면 저게 변하겠어요?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 지분을 달라라고 세속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당신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를 개혁이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뭐 들은 얘기로는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여러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궁극적으로 올해 내려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퇴진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소리까지 한다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퇴진할 예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제발 좀 퇴진해야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그렇게 군부를 떼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자, 이 두 사람의 회동이 당내 계파 갈등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민주당의 원로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얼마 전에 이런 조언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동주공제라는 옛말이 있는데 같은 배를 타서 둘이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둘이 대화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실패하게 돼요. 총선에 실패하면 난파선 위에서 탄 둘이 서로 선장되겠다고 싸우다가 둘 다 죽는 격이에요. 배가 침몰하면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실 앞에서 둘이 서로 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숙명이에요. 이제 다음 총선이 목표라면 총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대화를 해서 국면을 돌파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실패하고 그러면 난파선 위에서 싸우다가 둘 다 죽는다. 이런 조언이니까 두 분이 단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경고가 담긴 조언인데요. 뭐 원론적으로는 어르신 말씀인데요. 예, 이렇게 될까가 관심이죠. 예, 실제 그렇게 아름답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두 분 만남 이후에 당에서 나오는 브리핑도 원론적으로는 뭐 혁신, 단합, 화합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속내는 많이 다를 거거든요. 결국 두 사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당의 운영이 됐든 공천이 됐든 뭐 선거의 어떤 지분이 됐든 그런 거와 관련돼서 타협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공존하는 거고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면 아마 공전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뭐 이낙연 대표 측과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는 지난 대선 경선부터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앙금들이 여러 가지가 쌓여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또 앞서 문희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그런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화합이 이루어질 건 아니고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가, 공존이 불가능한 이해관계인가,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 관련해서 물밑에서 어떤 타협이 좀 이루어져야 공존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네, 신형 무인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했는데요. 열병식 내내 러시아, 중국 대표단과 함께하는 모습을 노출하며 북중러 밀착 구도를 부각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신호로 시작된 열병식. 최고사령관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신형 무인기 샛별 4형과 샛별 9형입니다. 미국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와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유사한 형상으로 이름도 일부러 맞춘 것으로 관측됩니다. 열병식 시작 전엔 평양 일대를 시위 비행하며 그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열병식 대열에선 지난 3월 개발 사실이 처음 확인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과 함께 현존하는 ICBM 가운데 가장 큰 화성 17형과 고체 연료 기반 화성 18형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한 무기 체계의 능력을 강조하거나 북한의 타격 역량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리고 60년 동안 계속 미국을 향해서 투쟁을 해왔고 거기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연설에 나서진 않았지만 강순남 국방상을 앞세워 핵전쟁을 언급하는 등 한미에 대한 적개심은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또 열병식 내내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미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열병식 중간엔 감격에 찬 듯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 중국 러시아와 연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자국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일본명 다케시마, 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면서 지난해와 같이 서술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안보 협력 강화 등 한일 협력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대리를 초치해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 지명했습니다. 내정설이 나온 지 2달 만인데 이동관 지명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변경 혐의로 기소돼 면직 처분을 받은 지 2달 만입니다. 기자 출신인 이동관 지명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지명자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소임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참석한 이 지명자는 가짜뉴스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존재라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신뢰받는 공영방송과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 유통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지명자는 한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난 5월 말부터 사실상 낙점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데다 각종 현안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지명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가 지명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적임자를 뽑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방송의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지명자에 대한 민주당 등의 비판에 대해선 몇몇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인지 홍보 창구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방송 장악 전문가는 바로 민주당 정권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회견을 열고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지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전부터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 논란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여기에 2010년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 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2011년) 하나고 재학 시절 아들이 친구 4명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듬해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입니다. 일주일에 2, 3회꼴로 때리거나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싸워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면서 때렸다는 등의 피해 내용을 학생 2명이 진술서에 썼습니다.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이 후보자들은 전학을 갔고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1학년 때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는데도 전학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수용했다면서 자신이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것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치면서 방송 장악을 총지휘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YTN 등 대규모 언론인 해직과 징계 사태, KBS 사장 해임, MBC PD 수첩 제작진 구속 수사 등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언론 탄압 사례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시기에 국가정보원의 언론사 내부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후보자는 그런 문건을 요청하거나 본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 사건도 새로운 쟁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월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다음 날 확인하고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청탁 당사자가 바로 2달 뒤 주최한 종교 행사에는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 참석해서 축사까지 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전국 신도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 전부터 관련 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이동관 특보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언론단체들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 특보를 언론 탄압의 대명사라고 비판하며 이 특보가 임명되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관의 행적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의 뜻이라면 정권에 이득이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운행할 인물이다. 아들의 학교 폭력을 무마했던 사건을 돌이켜보라.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과 갑질을 앞세운 자가 방통위원장뿐 아니라 그 어떤 공직에서도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신뢰받는 공영방송이나 미디어 산업 강국과는 관계없는 언론인 대숙청과 공영방송 해체를 대대적으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에 불과하다. 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희초 교사가 학교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여러 차례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언을 구해도 문제 학생 학부모가 외면하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 상황에 실질적인 대안 없이 방치되는 교단의 문제는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는 학급 지도와 관련해 올해가 지난해보다 10배는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학교에도 도움을 구했는데 특히 올해는 1학기에만 8번이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비협조적인 학부모와 악성 민원 앞에 교사와 학교는 무력했습니다. 화내고 짜증내는 아이에 대해 학교는 부모에게 심리검사와 상담을 권유하라고 했지만 부모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무산됐고 수업 중 문제 행동을 하거나 교실 밖으로 달려나간 학생 역시 학부모 상담을 권유하고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했지만 해당 학생의 학부모까지 계속 선생님 탓을 해 이젠 정말 자기 탓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간 다툼은 학교 중재로 해결되는가 했지만 이후 학부모가 개인 번호를 알아내 여러 번 전화해 불안을 호소했는데 학교의 조치는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사정은 대부분 비슷해서 한 설문조사에선 교원의 92.3%가 본인이나 동료 교사가 교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고 96.8%는 본인이나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휴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 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나 별도의 민원 창구 마련엔 공감했지만 학생 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회복의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교육위 현안 질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과 요구로 시작됐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가 지난해부터 10차례 이상 학교에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국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현장 교사들은 97%, 그리고 학부모들은 91%가 교육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힘을 모아서 교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여야가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세부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꼽으며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 인권 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돼 버린 게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되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없는 곳의 교권 침해 사례를 비교하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학생인권 조례에다가 원인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 법안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와 학생 인권조례 개정은 입장차가 팽팽해 앞으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농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달 이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민들이 주택, 농작물 등 주거, 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 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농가별 피해 규모도 신속히 조사하여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이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첫 공식적인 면담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합동분향소 운영기간 연장,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6가지 안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참사 13일 만에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된 지 이틀 만입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지만 유족들 앞에서 직접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또 책임자 처벌 등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지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 지사는 면담에 앞서 희생자 유가족에게 친필 친서를 전달했는데 친서에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충북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면담에서 유가족들은 합동분향소 운영기간 연장,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6가지 안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또 충청북도가 진정성 있게 책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다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분명히 진실 규명해 주신다고 하셨죠. 저희한테 약속하셨죠. 진실 규명 확실히 해주시고요.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는 참사의 책임을 현장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이틀간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차량 1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중상자들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또 12명 경상자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때 남이 방향 4개 차선이 통제됐고 현재도 7km 구간에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3.5톤 화물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쯤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한 의류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롯데백화점과 제야 롯데월드 이용객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8살 남자 어린이가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매장 진열장 안에 있던 간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 낮 기온이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7.3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돼 전국 기온이 크게 치솟았고 폭염 경보 지역도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낮 기온은 1992년 이후 31년 만에 7월 하순 기온으로는 최고를 기록했고 경주 35.9도, 대구 서울 34.1도, 대전도 33.7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인재라고 진단했는데요.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후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남유럽의 폭염이 덮친 가운데 그리스 휴양지인 로도스 섬과 에비아 섬은 연일 산불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도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산불 증가에 대응해 소방 항공기를 대량 구입해 공중 소방 함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The situation that we see in Southern Europe shows that we are in the climate crisis. The scientists have been telling us about this, and we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튀르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 시민들은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보스포러스 해협에 뛰어듭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을 한 달 넘게 달궜던 열돔은 이제 북동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중국을 휩쓴 폭염이 기후변화에 따른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We found that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is event to happen without climate change. So climate change played a huge role on intensifying the magnitude of these events in the US and Southern Europe and also in China. 연구진은 이런 폭염이 2년에서 5년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30년간 아시아 온난화 추세가 그 직전 30년에 2배에 이르면서 수해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1년부터 30년간 아시아 평균 기온은 이전 30년보다 1.68도쯤 높아졌습니다. 지구촌을 덮친 폭염이 다시 한번 기후위기 대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 지구적인 무더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면서 미국에서는 폭염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구가 끓고 있다고 진단했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미국 뉴욕은 2년 뒤까지 냉방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영성 기자입니다. 이번 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유엔이 경고합니다. 온난화 시대를 지나 지구가 끓고 있는 시대라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온실가스 대부분을 내뿜는 주요 나라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But leaders, and particularly G20 countries responsible for 80% of global emissions, must step up for climate action and climate justice. 해마다 더위로 600여 명이 숨지는 미국은 더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위험경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불볕더위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주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Experts say extreme heat is already costing America $100 billion a year and hits our most vulnerable the hardest. 또 장기적으로는 더위를 식히고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1조 3천억 원의 보조금으로 숲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뉴욕시는 코로나처럼 유색인종이 더위로 사망할 확률이 2배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조만간 여름철 최대 실내 온도 기준을 만들고 신축 건물의 냉방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Access to cooling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By 2025, all new constructions in New York City will be required to have cooling.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중국 측과 열흘 만에 다시 화상회담을 열어 기후변화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총회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장마철이 끝나고 당분간은 무더위가 이어진다는데요.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가 조성돼 개장 첫날부터 어린이들로 붐볐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워터슬라이드가 생겼습니다. 높이 길이 모두 8m로 2명이 동시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찾아온 어린이들은 시원한 물살을 맞으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워터슬라이드 타는 게 재밌었어요. 그 수영장이 넓어서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영장은 아이들로 인산이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고 공놀이도 하며 신나게 놀고 엄마들은 그 순간을 열심히 사진으로 담습니다. 30분쯤 와서 외할머니랑 엄마랑 동생이랑 저랑 왔어요. 너무 더워서 지치기 직전이었는데 수영장 들어와서 괜찮아졌어요. 수영장은 다음 달 13일까지 17일 동안 운영되며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열립니다. 수영장은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 만큼 유아 및 어린이 단체의 경우 4명당 보호자 1명이 동반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물놀이한 뒤에 편히 귀가할 수 있도록 탈의실도 비치했습니다. 탈의실을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저희가 건조 선풍기를 또 10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건조를 할 수 있고 해서 서울관광재단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30명 정도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질 관리는 하루 2차례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오늘 새벽 3시쯤 괌 서쪽 약 730km 부근 해상에서 제6호 태풍 카눈이 발생했습니다. 카눈은 계속 북서진해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부근 해상을 지나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발달해 오키나와 부근에서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0m를 웃도는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고 남해를 통과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폭염이 재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5일 코로나19 입원 건수와 응급실 방문 건수는 전주 대비 각각 10.3%, 7% 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 역시 5.8%에서 6.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의 하나로 폭염을 들고 사람들이 폭염을 피해 감염에 더 취약한 실내에 오래 머물고 바이러스가 시스템 에어컨을 통해 옮겨 다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서 두 달째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제조업 생산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월 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건설업이 줄었지만 금융보험과 예술, 스포츠, 여가 등 서비스업이 늘면서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5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입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3.6% 증가했지만 5월의 높은 증가세에 대한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1.1% 줄었습니다. 다만 2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보다 3.4% 늘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비중이 큰 반도체 출하가 늘면서 전달보다 6.2% 줄어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수출이 늘면서 12.3%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두 달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고가 6.2%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재고율도 111.4%포인트로 하락하였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며 1.0%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0.2% 늘며 석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5월의 3.5%보다는 둔화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두 달째 증가한 것은 2018년 1,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선행지수 등에서 경기가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분기 말이라는 특수 요인도 있어 더 지켜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내수 개선 흐름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됩니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 964원에서 내년 572만 9,913원으로 올라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에 가장 크게 오르게 됩니다. 1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07만 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원회는 급여 대상도 확대해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내년에는 32% 이하로 수급 대상을 늘리고 주거급여 대상자도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9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22% 늘어났다고 한국관광공사가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월별 관광객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에 2019년 6월에 65%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인이 19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관광공사는 유럽과 미주 지역의 회복률이 95%에 달하고 중국도 5월부터 빠른 속도로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공항 최초로 안면 인식 정보를 활용해 출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면 출국 전 보안검색 요원에게 탑승권과 여권을 제시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분 확인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인천공항 측은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국 30분 전까지 모바일 앱 또는 공항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여권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되고 한 번 등록한 정보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가 차기 대표 최종 면접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치권 출신 인사는 모두 떨어진 가운데 거대 기업 KT의 새로운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KT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면접 대상자는 3명입니다.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은 처음 공모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LG U+ 경영관리실을 거친 만큼 통신업을 잘하는 게 장점이지만 경쟁그룹사 임원 출신이란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박윤영 전 KT 사장은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유일한 KT 출신입니다. KT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대표 공모에 지원했다가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KT 사회이사로 7년 동안 재직해 이해도가 높은 편이지만 대기업을 경영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KT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다음 주 중 최종 1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는 후보마다 각자 포부를 밝히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원자 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추렸는데 정치권 인사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앞서 구현모 전 KT 대표는 연임 도전에 나섰다가 중도 하차했고 이후 윤경림 전 KT 사장이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선정됐지만 역시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연매출 25조 원에 달하는 KT는 지난 3월 말부터 경영 공백 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는 8월 말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인데 이번엔 낙하산 논란이나 정치권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지적장애 의심 여성이 가입한 수십 개의 보험과 관련된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대필 서명 의혹 외에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에게 무리한 보험을 가입시켰다며 계약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모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보험료 납부를 위해 수천만 원 신용대출까지 받은 A씨.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2억 원이 넘습니다. 평소 A씨의 지적장애를 의심한 가족들은 대학병원을 찾아 2달여간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지능지수 52, 사회적 연령 10살 수준의 지적장애. 사회생활을 위해 타인의 보호와 도움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족들은 A씨가 보험 내용이나 약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 설계사가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인들도 가입하기 어려운 이 수량을, 이 건수를 지금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저희 언니가 가입을 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험사들은 지적장애 판단은 대학병원의 진단일 뿐 장애 등급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거는 뭐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받으신 게 아니라 개인 사설에서. 보험 설계사 역시 과거 계약 당시 A씨가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A씨 지인들에게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맞서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진단서도 이렇게 받아오세요. 계약 당시도. 하지만 A씨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사고력과 정신연령이 낮다는 지적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쪽 손도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 완전히 옳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서 저희는 민원인 대행하고 있는 분한테도 오히려 소송으로 가셔서 하시는 게 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보험사와 보험 설계사들은 대필 서명 의혹도 지적장애 진단도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막아서도 안 되지만 판단력이 떨어지는 소비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십 개 보험 상품을 판매한 과정 역시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중복되는 건 없잖아요. 네덜란드 푸켓 해상에서 발생한 차량 운반선 화재가 사흘째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가운데 이 불길이 전기차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운반선의 용선사인 일본 도쿄 소재 K라인은 불이 났을 때 선박에 전기차 500대 등 차량 총 3,783대가 선적돼 있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전기차가 20여 대만 실려 있다던 초기 정보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찜통 더위가 열대야로, 열대야가 다시 찜통 더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부산 26도로 곳곳에서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5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역시 찌는 듯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찜통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